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정치 이슈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11 총선에 한해 선거구를 300석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예, 영화 300이 떠오릅니다. 영화에서는 300명의 용사들이 스파르타를 지키지만 이번 300명은 밥그릇을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저격하려면 아무래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저격이 가능하다. 예, 의원직을 사퇴한 강용석 씨가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강용석 씨가 쓰는 총이 어떤 총인지 알아봤습니다. 쏘면 백발백중이라고 하는데, 예, 바로 이 총입니다. 예. 문화방송노조가 김재철 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2년 동안 7억 원 명품 가방, 고급 귀금속, 여성 의류를 수천만 원어치 샀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 또 명품 가방, 고급 귀금속, 여성 의류가 본인을 위해 쓰인 것이라면은 이건 법인 카드가 아니라 범인 카드가 되겠죠. 이번에도 큰 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이는 게 아닐까 걱정되시겠습니다. 예. 난 MB스트다. 명비어천가를 부르면서 MB 당선에 기여한 구인호 전 선진국민연대 사무처장을 민주통합당이 지역 경선 후보로 확정해서 거센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가 야권연대가 아니라 새로 당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예, 바로 이 당. 민누리통합당입니다. 예, 일명.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야권 연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처럼 부러진 야권 연대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 참 아프죠. 옛날 이야기도 있습니다. 화살 한 대는 쉽게 부러지지만 모아놓은 화살은 쉽게 꺾이지 않는 법이다. 예. 이상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야권연대가 이걱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SNS를 보니까 말이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예, 실망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고요. 예, 물론 성원영 기자님, 결렬됐다 이 말은 앞으로 대화 전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예,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 달이나 남은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포기할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그런 어떤 목표는 동의하는 것 목표는 같습니다. 분명한데요.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협상 결렬을 통합진보당에서 선언을 했죠.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협상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통합진보당 쪽에 약간 유리한 내용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일절 대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협상을 재개해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진보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수도권, 영남권은 빼고요. 부산, 울산, 경남은 이제 별도니까. 수도권 10곳 그리고 나머지 지역, 나머지라는 것은 이제 호남, 충청도, 강원 정도를 얘기하겠죠. 그 지역에서 10개에서 10 플러스 10, 10 플러스 10 정도를 통합진보당이 요구를 했는데 민주통합당에서는 4 플러스 1, 수도권에 4개 그리고 나머지, 호남 포함해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단 1개만을 주겠다고 얘기했다. 이게 통합진보당의 발표 내용인데요. 민주통합당에서 또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은 아니다. 좀 다른 사정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줄 용의가 있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더 많이 주기로 한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런 이유 저런 조건을 많이 달아서 사실상은 딱 서울 지역에서 2곳 정도밖에 안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약간 좀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양보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통합당 쪽에서 하나도 의지가 없어 보이고 이제 예를 들어 박원순이나 김두관 네. 씨가 이제 입당을 하시면서는 민주당이 통큰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안철수랑 박원순 그 당시 서울시장 네. 선거에서 이제 단일 후보를 냈을 때도 사실상 안철수 씨는 50%의 지지율을 받았었고 그 당시 박원순 시장님이죠. 그때 5%밖에 안 되는데도 시장 후보였죠. 그죠, 시장 후보님 몰아줬었는데 지금 민주통합당에서는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효도르 대 김남훈 이 정도의 경기로 말이 안 되는데 이 효도르가 나한테 양보를 한 거죠. 야, 네가 나가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 상상 좋다. 근데 정말 잠깐만 저만의 상상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양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두 양당이 모두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승리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작년에 치러진 김해을 보궐선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단일화를 했지만 총리 후보로 때 이제 비리가 드러났던 당시 김태호 이제에게 이제 지고 말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단일화도 좋지만은 꼭 이기기 위한 어떤 필승의 어떤 그 전략을 갖고 이거 단일화를 하느냐, 양보를 하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민주통합당은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한테로 몰아줘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 김해을 네. 그다음 거기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엔 경쟁력 있는 후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일화 과정에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아 진짜 통 크게 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끝까지 좀 잡음이 되게 많이 예, 지난번에 그 김해 선거를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은 예,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죠. 자,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민주당의 그 강력한 조직들이 완전히 말하자면 발을 뺐다. 그렇게 해서 그 이봉수 후보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뭐 하여튼 도움이 못 됐다. 네. 이런 좀 책임론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이봉수라고 그 사실 좀 그분이 듣기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처음 들어보는 네. 그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총리 후보자까지 됐던 저 사람을 상대로 이기는 거는 너무 힘든 일 아니냐. 오직 노무현 추모 정서만 믿고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너무 아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말하자면 서로 충돌을 했던 것이죠. 송 기자님 누구 말에도 좀 더 무게를 실어주시겠습니다. 양쪽 말이 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선될 만한 인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너무 경쟁적인 대립 구도에서 후보를 만들어내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2010년 경기지사 선거도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유시민 후보하고 김진표 후보가 둘이 아주 그 이른바 피 터지는 그 경선을 치렀는데 그렇게 해서 후보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그 한나라당에 경기지사를 넘겨주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또 민주통합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피 터지게 싸운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아닙니다. 내용이 좀 다른데요. 경선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 플러스 10, 10 플러스 10이 아니고 그러면 뭐 7, 8 플러스 뭐 3, 4 이 정도 적당히 이제 타협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경선하지 말고 통합진보당이 좀 포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를 접어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통합진보당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은 좀 경선을 거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통합진보당에서 그 어떤 명망도가 있는 그런 인물은 좀 한정적이고 말이죠.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인데요. 통합진보당에서 이런 것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심원단 같은 걸 만들어서 예. 그 두 인물을 토론을 붙여보면 누가 더 우수한 사람이냐 네. 이런 걸 따져보고 예. 그런 방식의 경선을 해보면 인물 경쟁력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야당들이 갖고 있는 모두 어떤 지금 그 자신들만의 꿈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들의 인기가 좋으니까 지금 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당이 싫으니까 이렇게 인기가 올라간 거잖아요. 각하 덕분이죠. 그렇죠. 각하 덕분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지금 야당의 인기가 좀 올라갔던 것도 똥맛 똥이냐, 아니야, 카레맛 똥이냐, 똥맛 카레냐,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카레맛 똥을 응원하게 된 건데,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면 정말 야당은 그야말로 똥맛 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식사 시간에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제일 안타까워요. 똥 먹는데 밥 얘기하면 어떡해. 그냥 식사하지 마세요. 우리 이은혜 씨가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네. 아, 네. 네. 아, 우리 이은혜 씨 지난주에 저희 퀴즈를 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아니냐 했는데 답을 올려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이러면 안 돼. 그 댓글에 네. 저 여자의 사투리 언제 쓰나 네. 요 정도. 우리 이은혜 씨가 누구냐면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저 화면이 나올 텐데 우리 각하에게 반값 등록금 약속 어떻게 됐냐고 물어본 그런 재원입니다. 난 내 입으로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망언을 끌어낸 이런 주인공입니다. 우리 이은혜 씨. 내공이 대단해요. 아니요. 그때 저는 경희대 다니는데요. 다른 이제 학생들은 뭐 고대녀, 무슨 녀, 근데 경희대녀 이런 거 얘기도 별로 없고. 그 뒤에 뭐 일화 없나? 나중에 끝난 다음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끝나고 되게 후회가 많이 됐거든요. 가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거나 막 이렇게라도 했어야 되는 가깝게? 거. 아이고, 생방송이니까. 하소연 쉽게 질문해놓고는 말이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막 괴로워서 이렇게 뒤에 빠져 있었는데 네. 아까 그 질문한 대학생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와서 딱 악수를 하자고. 진짜? 네. 손도 잡았어? 손도 잡았어요. 보통 사이가 아니네. 보통 사이가 있네. 우리 이은혜 씨가 이 야권연대, 이 흔들리는 야권연대의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닥치고! 야권연대로 사행시를 지었거든요. 야식 먹다가 민주당이 꼼수 쓰는 걸 봤다. 권모수수를 보면서 연발 엎어서 날리고 싶었다. 대학생들 하면은 무서운 놈 모르니? 네, 죄송합니다. 어떤 취지로 이런 자리를 만드셨는지. 같이 있던 친구들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여기서 그냥 트위터질만 하고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부턴가 민주당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협상 결렬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다 털고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단식도 4일째라고 하시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면서 여기 와 계신 건지. 저희들은 당 후보 단수 지역입니다. 그런데 빨리 후보로서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부산시 자체 내에서 아마 이게 조금 야권의 지역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걸 빨리 내려줘야 후보로서 유권자를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통합당의 이제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야권 연대를 통한 우리가 승리 그리고 정권을 쟁취,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우리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야권 연대를 원하려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지분이다, 전략 공천이다, 이건 국민들한테 감동도 주지 못할 뿐더러 그 하나마나 어차피 그게 그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만하게 지금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표
투표 심리 이용해가지고 기득권 챙기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요즘 세대의 유권자들에게 과거와 같이 통용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고 저쪽도 분명히 책임 소재가 있는데 우리한테 나쁘다고 식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쪽이라고 하면 통합진보다. 예, 우리 후보가 30% 후보고 저쪽 후보가 3% 후보인데 우리가 아무리 양보를 하려고 해도 3%짜리 후보한테 30% 후보가 일방적으로 비켜라, 이거는 그건 경우에 맞지 않거든요. 안 할 말로 우리가 30%면 저쪽이 25%는 돼야 그래도 양보를 하더라도 할 건데. 민주당에서 얘기하시는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충분한 합리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무조건 경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경선 조건은 저쪽에서 원하는 거 다 받아주겠지만 최소한 경선하지 않고 날로 먹겠다는 거는 좀 양심이 없는 행동이 아닌가. 벌써부터 이렇게 총선으로 향하는 판을 깨는 분위기,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뭐 과학적인 시뮬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거 너무 어렵네. 이게. 정치를 오래 한 총재들, 뭐 김영삼 총재, 김대중 총재, 이런 분들이 그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주저앉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그 공천 때가 되면 장도동이나 동교동 집에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큰 그 카리스마가 강한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양반들이. 그렇습니다.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뭐 계란, 뭐 돌 이런 거 가지고 집 앞에 와서 뭐 단순히 피켓팅 정도가 아니고 막 던져. 막 그렇습니다. 막 평생 선생님 하면서 쫓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 그런데도 자기 정치적인 목숨이 날아가는 앞에서는 뭐 이제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나마 여당은 과거엔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주저앉혔습니다. 뭐 이런 비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국정원을 시켜서 돈 관계, 돈 문제, 여자 관계 이런 걸 뒤져서 당신 그 사퇴하지 안 나오는 않으면 게 좋을 텐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직접 당해보신 것처럼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만 여자 관계 완전 무결로 드러났습니다. 네, 깨끗해요. 공란이시라면서요? 공란. 네. 그다음에 이제 축하드립니다. 또 이런 돈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한 10억 줄 테니까 그냥 주저앉혀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야권 연대를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수단 이게 없는 것이고, 당 지도부의 어떤 그 일종의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뭐 부족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보수 정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나라 새누리당은 좀 그런 면모가 있죠. 그 박근혜라는 그런 대중 정치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야권 연대가 삐끄덕거리는 게 그런 구세대의 어떤 그런 정치 수법, 수단들이 쓰여지지 않으니까, 참 어떻게 본다면 정말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지키면서 하려니까 이런 좀 그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여진다. 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모습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뭐 정치인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일이 아니고요. 과거에 총재 시대가 사라졌고 새로운 지도부들도 지금 대표하고 최고위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회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민주화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에 맞는 과연 공천 방식 또는 야권 연대 방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실험으로 역사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공천 관련해서 기자님도 전화 이런 데서 많이 오지 않나요? 전화 많이 옵니다. 왜냐면 나한테도 전화가 오거든요. 예. 프로레슬러한테 왜 전화한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 날라오고. 저 공천이 안 될 경우 안가품을 좀 해달라. 아, 그렇구나. 입금 먼저 하세요. 입금. 근데 이제 한명숙 총리 혹은 그 당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내리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는 사실 이제 지역에 가면은 이권이 워낙 첨예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근데 한명숙 쪽에서 좀 아예 빠르게 정리해서 니 나가지 마라, 니 나가라, 이렇게 좀 할 수가 니 좀 나가지 마라, 니 나가라. 니 나가라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든 건가요?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살아 돌아와도 네. 지금 이 판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 어떻게 야권 연대 전망은 어떠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가능할까요? 돼야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위와는 별개로. 지방선거 때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는 전국 것도 단위에서 있고? 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직전에 어떤 형태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 설령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될 사람을 밀어줘야 되겠다.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 같은 것들이 발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있는데요. 그건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후보들이 나가면은 무소속으로 아무나 나가도 몇백 표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찍다가 찍는 분들이 좀 잘못 찍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접었는데 잘못. 그 이제 그거는 무효표로 무효표가 처리가 되니까 되니까 두 관계가 번째. 없는데 또 유권자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참 멋있네. 아니 본인이랑 이름이 같던가. 얘도 김남훈이야 하면서. 그런 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제일 끝에 있는 사람 나는 꼴찌한테 한 표를 주겠다. 이게 기호순인데 이 사람이 제일 약해 보이니까 여기 한 표지. 열심히 사세요 하면서. 고마운 사람. 그래서 이제 야권 연대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야권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실은 그런 이른바 사표가 그 불과 몇백 표 차로 떨어진 사람에게 너무나 귀한. 그렇습니다. 예. 나한테 왔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할 텐데. 정치인들이 선거만 치르고 나면 겸손해지죠. 네. 선거 끝나고 한 6개월 지나면 다시 이제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선거 때가 다가오면 다시 이렇게 고개가 내려갑니다. 그 이번 총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대선도 또 전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선 때도 이 야권 연대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굉장히 그래서 총선 야권 연대가 중요한 것인데요.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립정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통합진보당의 이를테면 정부의 중요한 장관 몇 자리 정도를 통합진보당에 주기로 하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건 어떠냐. 마치 예전에 DJP 1997년에 DJP에서 김대중, 김종필 연립정부가 이루어졌죠. 그때는 사실 좀 약간 개혁적인 김대중과 아주 보수적인 유신 본당이라고까지 자처했던 안녕하시오 JP요. 예. 그런 분들도 그 연립 정부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진보 정당에서 그걸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연립 정부 구성안이 있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는 말을 못 하는데. 물밑에서 지금 논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잘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총선에서 야권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선거에서 연립정부안이 만들어지고 집권을 할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상식이겠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후보? 민주통합당의 그 대선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이 지금 당장 그 언뜻 그 꼽기로는 문재인 상임고문하고 손학규 상임고문 이 두 분 정도고. 근데 김용민 씨도 한번 그러니까요. 기회가 뭐죠? 있습니다. 한번 안 나갔어요 대선. 대선? 내가 대선에 왜 나가? 대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 대선 전에 총선에 이번에 그 정봉주 의원이 노원갑이신가요? 예. 그 지역이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그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문에 김용민 씨가 그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아서 지금 인터뷰가 돼버리는데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막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대연정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잖아요. 막 방송마다 대연정 나오니까 코미디언 배연정 씨가 왜 뉴스에서 자기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신문마다 까맣게 제 이름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일단 공천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 안 받았어요. 전화 한 통 온 적이 없어요. 카카오톡도 안 날라왔어요. 카카오톡도 없고 문자도 없고 트위터 DM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가 있죠. 정봉주 전 의원의 뜻이 아무래도 중요할 그런 텐데 얘기도 없었어요. 정봉주 의원이 김용민 씨 한번 나 대신 국회의원 해보는 게 어때? 이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임수경 천정배 이 두 분이 거론됐을 때는 좀 난색을 표시했던 그런 말씀은 하신 이외에는 저에 대해서는
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관심 맡기고. 그렇지. 아웃 오브 안중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저희 집안에 그 철칙이 있습니다. 김씨 가문이다 보니까 네. 김치 꼭 마시지 말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현재까지 연락이 안 온 이상 그럼 뭐 드릴 만약에 말씀도 없습니다. 예. 연락이 오면 나가실 의향은 아니 사람아 무슨 소리라고 있어? 그 김치국 안 마신다니까. 예. 혹시 아직 뭐 그거는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직은, 정도로만 예. 네. 하여튼 연락이 온 적이 없다. 예. 이게 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예. 참 질문을 제 얘기를 벗어나서 네. 예. 만일 끝내 결렬이 된다. 그 국민들의 원성은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누가 책임을? 아무래도 그 상대적으로 좀 강자인 민주통합당이 민주통합당이 욕을 많이 먹겠죠. 욕을 많이 먹죠. 주변에 친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은혜야 네가 나가서 민주당을 졸라 까줘야 된다. 열심히 좀 비판을 좀 많이 해달라. 욕을 하네. 제가 욕을 했나요? 카카한테 좀 하지. 그랬구나. 민주당을 매우 많이 이렇게 비판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30%짜리 후보인데 어떻게 3%짜리 후보한테 내어주냐. 30%짜리가 이제 안 나가시면 뭔가 다 잃게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갈짓자 행보를 계속 해왔잖아요. FTA도 안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또 지금 재협상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제 민주통합당이랑 통합진보당이 오히려 이게 야권 연대를 하게 되면 좀 선명성을 더 얻는 오히려 모든 게 잃는 게 아니라 좀 득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있습니다. 텐데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걸 좀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 또 시대 정신, 또 역사의 부름 이 앞에서 사실 지도부들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주 순산을 해서 좋은 옥동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비력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문화창작집단 날에서 연극 티켓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시계 1. 예, 이 티켓은 오늘 방청 오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이 비싼 몇만 원짜리 이거. 출연자는 할 줄 알아야 돼. 저는 안 줘요. 출연자는 안 줘요? 출연자? 네. 그러면 출연료 대신에 사양하겠습니다. 옛날에 사이비 언론들 보면 말이죠. 그 기자들한테 월급을 안 주고 신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저기 다 뿌려가지고 팔아서. 구독자를 이렇게 만들어 오라고. 예. 표 팔아올게요. 그런 데가 아직도 있진 않겠죠. 예, 뭐 일부 있습니다. 저 딴지일보 다닐 때 티셔츠 팔아가지고 월급 받은 적 있어요. 김어준 총선 때 아직도 내가 지금 항의하고 싶어. 그 붉은 악마가 아니라 붉은 악마. 네, 그거랑 그 화투 들어간 티셔츠를 팔아서 돈을 벌어오는 거야, 나보고. 똥방 들어간 거. 내가 그거 하나 샀어. 샀어요? 붉은 악마. 4개 샀구나. 그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배송하는 회사가 돈을 안 준다고, 배송 안 해준다고 해서 직원들이 직접 배송도 했어요. 내가 구로동 쪽을 내가 그 티셔츠 배달 다녔다니까. 내 진짜, 갑자기 혈압 올라, 김어준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내가 누구한테 사줬는데, 이게 짝퉁이라고 안 입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은 걸레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다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정치 와이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공연님, 엠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TV 정치 와이파이 김남훈입니다. 정치 와이파이, 먹는 겁니까? 파이라고 하니까, 예. 유튜브 보니까 말이죠. 네. 조회수 5만이 넘었다고 하던데,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이 재미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깊이 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느낌이었다.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취임하신 지 4년, 요즘 MB 정권 4년 성적표가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돌아보니까 역시 저는 경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무역규모 1조 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성과가 많지 않았는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경제 위기에 뇌가는 그 가계부채잖아요. 작년 4분기 가계 대출이 912조 9천억 원, 가계당 평균 부채가 4,700만 원입니다. 국민들은 원금 상환은 고소하고 이자도 내기 힘든데
정부 대책은 무대책이면서 어떻게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제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네? 네? 경제 대통령이요? 이 서민이 악화되면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기를 죽이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제가 이 국민들을 만나러 가끔 나가보는데 가락동에서 무덤 싸는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저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기도는요, 제가 보기에 그 군대에서 시간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빨리 가라, 예, 뭐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사랑합니다, 국민. 아니 지금 저한테 사랑 고백하실 필요 없고요. 그 가락당 노정삼 할머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후보 시절 그 홍보 영상을 찍으셨던 그 할머니 국밥집에는 자주 가십니까? 국밥집 그렇게 말이죠. 네. 잘 안 가게 됩니다. 아 왜요? 거기서 점수 많이 벌으셨잖아요. 국에 밥을 말아먹어서 그런가 하도 주위에서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소리 듣고부터는 안 갑니다. 아, 그런 말씀을 듣긴 들으시는군요. 네. 자, 근데 그럼 삶의 질 조사에서도 OECD 국가 3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31위, 거의 꼴등 수준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이죠. 행복 지수를 보면은 네.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가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국민의식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데 그런 걸 국민들이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서요. 예. 국민들이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표도 그렇습니다. 우표요? 제가 이 취임식 할 때 우표를 발행했는데 네. 그 우표가 잘 안 붙는다.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다 알아보라 했더니 아니 그때 우표는 뒤에다 침을 발라야 하는데 그렇죠. 제 얼굴이 있는 앞면에다가 침을 바르면 당연히 안 붙을 수밖에. 재밌지 않으십니까? 처사촌 조카인 강용석 의원이 MB께서 그 대국민 연설하신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회수 댓글 숫자에서 그 밀리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 묻혀버렸어요. 이게 하필 제가 연설하는 날 기자회견을 해서 조회수가 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고수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저도 박원순 시장처럼 통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 용서 좋습니다. 용서 좋은데요. 이제 하나만 여쭐게요. 그럼 정봉주 전 의원도 통 큰 석방, 용서, 사면 복권 이거 어떻습니까? 이 새끼야! 아니 지금 저한테 욕하신 거야 지금?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말란 얘기야. 개작두를 때려가지고. 아니? 개작두요? 개작두요? 개작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욕설도 하고 저한테 개작두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사랑합니다 국민님. 아니 그러니까 사랑 필요 없고요. 아니 통 크시다면서요 통. 네? 여보세요? 묻지 말아달라. 네? 지금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다려달라. 여보세요? 워프. 여보세요? 워프가 아니라 그건 스타트랙이고요. 여보세요? 아, 네. 항상 이 소통이 안 되는 건 참 한결같으신 MB였습니다. 아우 진짜 리얼로 답답해요 정말. 으아. 예, 오늘 그 정치 와이파이 초대석에는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부인이시죠. 예, 얼마 전에 총선 출마 선언을 한 도봉갑의 민주통합당 인재근 후보를 모셨습니다. 한반도 재단 이사장으로도 계시죠. 자,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근태 고문님, 얼마 전에 40부제 지내셨죠? 네.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 이사장님께서 김근태 의장님한테 인사 말씀하신 게 여기저기 언론에 조금씩 나온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제가 귀에다 대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제가
못다 한 거 다 이루고 그리고 따라가겠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굉장히 어려운 고비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이 이렇게 하면서 이를 드러내면서 웃고 웃으셨어요. 네. 아유, 가슴이 좀 막 네. 짠해집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장례식 5일장이었죠. 네.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계속 저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그때 그 영세명이라고 그러나요? 재래명이라고 그러나요? 네. 나중에 그 명동성당에서 연결 미사할 때 보니까 즈카리아 네, 이렇게 돼 즈카리아. 있더라고요. 네. 스카리아. 즈카리아. 스카리아라고. 그래서 이게 평소에 김근태 의장님이 그 가톨릭 신도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영세를 언제 받으셨나 해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 영세 받으신 사연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같이 이 천주교에 입교해서 같이 미사를 보러 다녔으면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원하던 바의 소원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기 병원에 있을 때 평소에 아주 절친한 그 함세웅 신부님이 문병을 몇 번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마다 제가 빨리 영세를 주라고. 제가 예, 좀 약간 이렇게 비몽사몽할 때 빨리 주라고. 제가 강제 입문.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맨 처음에는 그냥 아유 뭐 김근태 의장은 뭐 정세 안 받아도 돼 뭐 그러시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가 영세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즈카리아는 제가 이제 그 세례명이 본명이 에리사벳이에요. 엘리자벳. 예. 그래서 그러면 본명을 주신다니까 본명을 뭘로 할까요? 세례자 요한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그 촌수가 안 맞아서 안 되지. 촌수. 에리사벳의 아들이 이 세례자 요한이시고 남편은 쯔가리아야. 그러니까 쯔가리아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쯔가리아가 됐어요. 아직도 뭐 꿈에 좀 나오십니까? 예, 한 3번쯤. 세 번째. 세 번쯤. 뭐라고 하시던가요? 출마를 좀 상의하셨나요? 그 꿈에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한 번은 얼 모습은 잘 안 나타나고 제가 팔짱을 끼고 영화 구경 같이 간다고 계단을 막 올라간 그런 꿈을 꿨고요. 예. 한 번은 이렇게 마주보고 반갑게 만나서 막 서로 좋아했던 그런 꿈 꿨고 한 번은 이렇게 앉아서 같이 과일을 먹는데 네. 평소처럼 굉장히 이렇게 눈을 저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해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제가 됐어요. 우리 김근태 의장님을 참 존경해가지고 그분의 성대모사를 해다녔습니다. 네. 재근이 같이 된장찌개 먹지?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호칭하셨어요? 젊을 때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은 근태형이라고 그러고요. 근태형. 네. 또 누구 아빠라고도 부르고요. 뭐 화가 날 때는 막 뭐 긴 꼰대 그러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그 김근태 이제 고문께서는 이제 인재근 이사장님을 그러니까 그 김근태의 부인으로 불리는 것보다도 이제 독립된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독립된 어떤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다고 해서 뭐 인재근 씨 이렇게 불렀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까? 꼭 이름을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엄마 이게 그러니까 아니라. 누구 엄마 뭐 그런 것도 안 물고 꼭 제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해서 또 C자까지 붙여가지고 그랬어요. 두 분이 계실 때, 두 분만 계실 때도 또 인재근이라고 그래요. 그냥 인재근 이렇게 부르셨죠? 인재근. 인재근 네. 이렇게. 뭐 그냥 불러요. 그렇게. 화나실 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장님께서. 이게 톤만 달라져요. 네. 네.
이제 그 깔고 그래서 네. 여보 자기 이름 네, 그런 말을 안 썼어요. 예. 혹시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시죠? 좀 삭막해 보이는데. 쌍박해 보였어요. 예. 네. 우리 성 기자님이 눈물이 지금 눈이 촉촉하게 젖었는데, 예, 딱 보시기에 우리 성 기자가 굉장히 엄격해 보이는데, 차가운 사람인데. 예, 아니에요. 원래 그 초코파이에 들어간 그 마시멜로처럼 촉촉한 남자분이시거든요. 예, 달콤까지는 모르겠어요. 사귀어보진 않아서. 예. 그때 그게 다 그랬을 텐데요. 저도 그 가까운 친척 돌아가신 그 장례에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잘 우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는지 저도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장례 기간 내하고 그 연결 미사할 때 눈물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좀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인재근 이사장께서는 김근태의 인재근이 아니라 인재근의 김근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우리 한 역사, 김근태라는 한 인물의 역사의 한 반축을 이루어오신 분인데, 우리 김남훈 씨가 네. 우리 인재근 이사장의 양력을 준비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부터 88년까지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창립 총무를 지내셨고요. 민가협. 예. 네. 88년부터 89년까지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인권위원장,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서울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상임부의장과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랑의 친구들 운영위원장도 겸하고 계시고,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 이사, 민주통합 시민행동 공동대표, 그리고 한반도 재단 이사장을 지내고 계시고요. 1987년에는 고 김근태 상임 고문과 함께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면면 이외에도 이제 옥중에 김근태 선생이 계실 때 뭐 사랑의 미로를 불러주고 뭐 이랬던 그 로맨스의 주인공으로도 많은 또 시민들에게 이제 각인된 그런 주인공이기도 하십니다. 예. 이른바 김근태 고문 사건, 네. 이것을 세상에 알리게 한 그런 분이 또 우리 인재근 이사장이신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한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차단됐지 않습니까? 예. 김근태 의장께서 이런저런 그냥 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거의 뭐 극한의 상황에 치달았는데, 그거를 세상에 알릴 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면회를 안 해주니까 네. 이렇게 이 사람 상태가 어떤 건지, 그래도 그렇게 뭐 좀 잠을 안 재우고 뭐 이런 거는 좀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참혹한 고문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 물고문하고 전기고문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실 이번에 돌아가신 것도 그 전기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문이 좀 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이제 기사 같은 거 읽어보니까 그 고문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피딱지를 모아서 이렇게 전달했었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어요. 구치소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게 딱지가 동전잎만게 생겼는데, 그걸 이제 안 부스러지게 굉장히 이렇게 노력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휴지에 싸가지고, 이제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싸가지고 그 두루마리 휴지 가운데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저도 면회 안 해주지, 또 그때 막 그 변호사님들도 접견을 이렇게 안 해줬어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막 시위를 하다시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 접견이 처음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나갔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못 봤죠. 그때 이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저지를 당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구치소 측에서 갑자기 이발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이발을. 그래서 따라갔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딱 앉아서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난 거야. 네. 이제 그래서 다시 나 내 방에 가야 된다고 가는데, 누가 그 보안과 직원이 자기 방에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이제 두루마리 그걸 찾은 거지.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자기가 하소연을 했나 봐요. 이제 그건 내가 내 목숨과 같은 거다. 내가 죽음을 이렇게 넘어서,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게 내 목숨이다. 예. 500원짜리 딱지 100원짜리만 했대요. 근데 100원짜리만. 그래서 그건 내 목숨과 같은 거니까 돌려달라고 막 그랬나 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모자 속에다 이렇게 그 교도관이 이렇게 모자 쓰잖아요. 모자 속에다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나오다가 그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딱하니까 그걸 다시 줬어요. 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바지춤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기 방으로 갔는데 한 보안과 직원 10명이 그 후에 들이닥쳐가지고 그걸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버렸어요. 근데 외부로 전달은 안 됐군요. 네, 전달 못했어요. 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된 걸로 이렇게 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뺏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의 목숨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응? 저는 개인적으로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가 그 일선 경찰서 담당하는 기자를 할 때 인재근 이사장님은 그 유치장 안쪽에 그 민가협 다른 분들하고 계시고 저는 그때 이제 그 기자를 하면서 사실은 그때 기사를 써도 신문에 잘 안 나갔어요. 서울신문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악은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성함 여쭤보고 전 그때 이제 인재근 이사장님 잘 몰랐습니다. 이제 김근태 민청년 의장이 부인이시라는 것도 모르고 그 이름을 적었는데 인재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임으로 적었어요. 그랬더니 임이 아니고 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 연세도 여쭤보고 그때 예. 계셨어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아니, 그건 기억이 안 기억할 나지만 수 없죠. 그 상황 그때 상황? 거기 계셨다는 게 예, 근데 주변에서 이제 김근태 회장님 존경을 많이 하지만 두 분을 다 아는 사람들은 정치는 인재근 이사장님이 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김근태의 비밀병기다. 이제 이렇게 신문 제목으로 많이 지금 여러 차례 났는데 그 사연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그 안에서 뭐 일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너네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인재근이 이제 오면 가만히 안 놔둘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백으로 생각하셨어요. 예. 그래서 평소에 저한테 이제 그 애칭으로 불러주는 그 별명이 비밀병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고인이 저한테 붙여준 애칭이죠. 예. 예,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이 땅에 비밀병기 인재근을 남겨놓고 가서 제가 그 일을 이어서 해야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 김근태 의장님의 그 지난 그 세월들 돌이켜 보면은 정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완성됐는지 몸으로 보여줬던 산 역사의 그 자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근태 의장님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추모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만 봐도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그 장례식 마치고 따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딸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꿈 많은 소녀 시절에 아빠가 막 고문 후유증도 겪으시고 집도 많이 힘들고 독재정권 감시도 당하고 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좀 따님은 평소에 좀 어떻게 얘기를 하셨었는지. 네, 민주화운동 하다가 이렇게 가신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평소에 아기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면회도 자주 가가지고 애들이 그걸 아빠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딸 바보들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김근태 고문도 아주 진짜 딸 바보예요. 1980년대부터 그 민주화 운동 하시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현대 사회의 굴곡을 모두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됐는데, 옥중에서 뒷바라지도 하시고 가족들도 돌보시고 또 밖으로는 민주화 운동도 하시느라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게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고문 받은 사실, 본인은 고문 당한 사람이 더 이제 그 힘들었을 거고, 그걸 본 저도 그때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그 위험하다고 한 하루 29일 하루가 진짜 힘들었어요. 네. 자, 이제 현실 정치 이야기로 다시 네. 돌아와 봐서, 예. 이제 18대 총선에서 석패를 하셨어요? 1000표가 안 된 표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김근태 고문이 그러니까 33,311표를 이제 김근태 고문께서 득표하셨고, 신지호 의원이 31,302표. 그러니까 이제 991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1000표가 안 되는 차이였는데, 그때 혹시 김근태 고문께서 겨우 1000표도 안 되는 991표 차이로 이제 패배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하지 않으셨던가요? 게다가 또 상대는 뉴라이트라는 점에서 네. 본다면은 이게 참 뭐 이래저래 좀 의미를 두자면은 또 두는 쪽도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 그 신재우 의원이 그때 지금 현재 18대 국회에서 7.18 재산환수법 반대한 의원 중에 한 명이고, 또 최근에는 음주 토론으로서도 이름을 날린 분인데, 그 뭐 인간 댐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 득표 차가 겨우 991표 차였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근태 고문께서 많이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못 사고 그분들이 마음이 떠나갔다는 그 부분에 대한 반성, 그런 거에 더 아주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뭐 그야말로 이런 방송이나 뭐 강연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하시고, 네, 그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공부하는 시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억울해하고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굉장히 그 반성을 많이 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이렇게 착하세요, 그분도? 너무 아쉽네요. 착한 분들이 좀 일찍 돌아가세요. 전 좀 오래 살겠네요. 지난 10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네. 뭐 이제 또 지금 우리 각하의 또 5년을 체험한 국민들 상당수가 이게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올 총선 대선에서 심판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시 집권한들 지금의 야당이 집권한들 그때 어떤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책들, 방향들 이런 것들을 뭐 그에 대한 반성이나 혹은 개선 이런 노력들이 안 보인단 말이죠. 이 정치인으로서 이제 데뷔를 하신 우리 인재근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이런 야당들이 어떻게 해야 지난 10년의 어떤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남북 관계도 겨우 진짜 천신만고 끝에 겨우 소통할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후퇴했기 때문에 그것도 회복시켜야지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들이 왜 뽑아줬느냐. 경제 대통령 될 거다. 경제를 살려서 진짜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뭐가 좀 경제가 나아져서 사람 살기 편하게 됐는지, 재래시장에 가면 서민들이 다 죽는다고 그래요. 아주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 손쉽게 할 수 있는 조그만 분식집 이런 거 차렸다가 금방 망하고 그게 그냥 반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자기 일한 만큼 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4월 11일 선거에서 당선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지금 뭐 민주통합당하고 야권이 뭐 이길 것 같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인재근 이사장님이 아직은 지역구에서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질 텐데요. 김근태 의장님보다. 그 시간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지역구에서 유권자들한테 인지도를 좀 내가 누구다. 여기 인재근이라는 새로운 정치인이 나왔다. 이렇게 좀 알려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삼선이나 했는데 지역을 위해서 해놓은 게 뭐가 있냐, 뭐, 보통 삼선하는 그런 말 나와요. 그리고 좀 삼선하면 지겨워하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전, 지역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거를 분명히 하고 또 그것을 꼭 되게 제가 아주 제가 좀 극성 맞아요. 좀 세요. 하나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지역구에 통합진보당의 200만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야권 연대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혹시라도 야권 연대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나요? 네, 그럼요. 야권 연대 꼭 돼야 돼요. 지난 김고문이 낙선한 것도 민주노동당이죠. 거기서 3,000표를 가져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 하겠어요? 그분이 안 나왔으면. 그러니까 그 야권 연대는 꼭 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신지호 의원이 되는 게 정말 싫거든요. 네. 용산 참사에 대해서 도심 테러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고 뉴라이트에 정말 싫은데 그러려면 야권 연대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세간에는 200만 후보도 너무 괜찮고 안재근 후보도 너무너무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 또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용퇴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래 양보하실 수 있겠냐 이런 그죠? 얘기죠. 양보하실 생각이 제가 당에서 전략공천 1호를 받지 않았으면 양보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그 배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만둘 수는 없죠. 당원으로서의 입장이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되시면은 내가 이건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다짐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꼭 그 편에 서서
또 서민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지금처럼 진짜 너무 공곤하고 살기 힘든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좀 살만한 사회를 네. 꼭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레슬링 선수가 15명밖에 없습니다. 천연 기념물 야생 반달곰보다 적은 숫자인데 이 프로레슬링 선수 보호 육성을 위해서 도봉구에 경기장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사적인 부탁을. 레슬링 선수가 사회적 네. 약자군요. 약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도봉갑 후보면서 한반도 재단 이사장이신 인재근 이사장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 총선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재미와 날카로운 분석이 있는 정치 바로보기 프로그램 정치 와이파이 한겨레 TV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